법을 알기 쉽게 맞춰드립니다. 맞춤형 법률 맛집 맞춤법 TV.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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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또 그래서 어떤 주제로 저희가 얘기를 나눠볼까요? 비단 경제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네. 지금 이제 피부로 느끼실 거예요. 이제 경기 침체가 눈앞에 와 있고 심각하더라고요. 부동산 거품이 진짜. 꺼지고 있어요. 네. 지금 여기저기 문제가 터지고 나와 있고 영끌에서 내 집 마련했는데 맞아요. 그 집값이 지금 팔아도 뭐 대출 이제 그쵸, 안 나오고 그쵸. 또뭐 빌라나 다세대 내가 임대차 들어갔는데 지금 경매를 해도 내 임대차 보증금 반환받을 수도 없고 이런 큰일이 많이 터지고 하루 있죠. 걸러서 나오다 보니까 네, 그래서 오늘은 네. 우리나라 전세 제도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올해부터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가 몇 개가 시행이 돼요. 그거에서 안내를 좀 드릴까 합니다. 네. 생각해보면 네. 이 전세 제도는 되게 이상하고 위험한 제도예요. 왜 그럴까 제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아나운서는 전당포 혹시 아세요? 전당포. 알죠. 예, 뭐 시계나 뭐 귀금속 다 이렇게 팔아가지고 요걸 잠깐 네. 맡기고 네. 돈을 빌린 다음에 네. 내가 돈을 이자까지 이제 찾아오는 갚으면 찾아오는 거고 못 갚으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쵸. 그리고 한 가지 또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네. 은행이 그냥 유명하신 분이니까 그냥 해줄게요 이렇게 안 하죠. 그쵸. 유명하다고 해서. 내가 지금 현재 다른 대출이 있는지 내 소득이 있는지 내가 대출 이런 거 연체한 네. 이력이 있는지 뭐 채무에 싹 다 조회를 합니다. 그쵸. 다시 우리 전세를 보죠. 법률적으로는 전세는 부동산 질권이에요. 어떤 뜻이냐면 집주인이 집을 맡기고 돈을 빌리는 거예요. 임대차 그쵸. 보증금을. 그 차원에서 보면 전당포에서 시기를 맡기는 거랑 집주인이 임차인한테 집을 맡기는 거랑 다시 구조는 같아요. 그러네요. 근데 이 전세 제도는 네. 무주택자가 네. 유주택자한테 돈을 빌려주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 없는 사람이 돈을 끌어모아서 돈 있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는 제도예요. 갑자기 슬퍼. 네. 세입자보다 집주인이 더 돈이 많지 않습니까? 그쵸. 재산도 있고. 네. 근데 세입자가 대출을 일으켜서 그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네. 문제는 돈을 빌려주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신용 정보를 조회하지 않아요. 이 사람의 신용 정보를 조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돈을 빌려주는 구조가라는 거죠. 이렇게 들으니까 위험한데요? 그런데 이 전세는요. 네. 유지되려면 집값이 상승 추세면은 이게 어느 정도 유지가 돼요. 전세값보다 집값이 올라가면 그렇죠. 갭이 생기니까요. 그렇죠. 문제는 이게 꺾였을 때요. 이게. 그러니까 문제가 막 여기저기 터지는 거예요. 그쵸. 아까 전세라는 게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이 있는 사람의 집만 보고 돈을 빌려주는 제도라고 했어요. 네. 그런데 이 담보물의 가치인 집값이 떨어져 버리면 그럼 임차인 입장에서는 내가 못 받은 돈을 임대인이 다른 재산에서 갖고 와야 되는데 네. 임대인이 다른 재산이 없으면 못 받는 거죠. 고스란히 이 사람의 임차인이 손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서 네. 돈을 빌릴 때는 차주, 그러니까 돈을 빌린 사람의 전반적인 신용 상태를 다 보죠. 네. 근데 전세에서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너무나 위험해요. 너무나 그러니까 위험해요. 어떡하지? 그래서 이 전세 계약을 네. 하실 때는 아무리 조심한다고 하셔도 이 정보의 비대칭이 있잖아요. 대부분 서민들 임대차 보증 전세금이 내 재산의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최근 문제되는 전세 피해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네. 그냥 크게 두 가지로 봤어요. 첫 번째는 고의적으로 집값을 부풀리는 거예요. 이게 그 아파트는 잘 안 되는데 빌라나 다세대 주택에서는 이게 많이 일어나요. 많이 일어나요. 네. 그 빌라왕 사건이 딱 그런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낀 조직이 네. 가짜 거래를 일으켜가지고 시세를 만들어요. 2억짜리 집인데 2억 5천이나 3억에 거래된 것처럼 만들어요. 그럼 시세는 3억이라고 확인이 되니까 그쵸. 그거에 따라 전세 보증금까지 다 대출해요. 이제 전세 보증금 받으면 신용이 없는 이상한 사람들 다 매각을 해버리죠. 나중에 집값이 꼬꾸라지면 이 사람은 아무런 재산이 없고 그러니까 못 받는 거죠. 경매를 해서 울며 겨자 먹고 내 그 집을 낙찰받아야 되는 뭐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이게 진짜 네. 심각한데 임대인이 세금 체납이 있었거나 나중에 임대인한테 종부세든 당해세가 나왔는데 네. 왜 문제되냐면 다시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난 수십 년 동안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계속 입법이 개선돼 왔어요. 이번 시간에는 올해 네. 2024년 4월 1일부터 이미 시행이 된 법에 대해서 그쵸. 무엇이 달라졌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집주인의 국세 체납 예고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다. 그러니까 임대인 세금 체납 문제가 뭐냐면 함 아나운서님이 집주인이고요. 제가 세입자라고 해볼게요. 네. 제가 전입신고라고 하고 확정일자를 받죠. 네. 그런데 한 아나운서님이 제가 임대차를 하기 전에 이미 은행에서 돈을 빌렸어요. 근저당. 내가 아무리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어도 지금 은행이 먼저 근저당권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쵸. 경매로 넘어가면은 이 재산은 은행이 먼저 돈을 가져가요. 그러면은 임차인은 그래서 거기서 갭이 나오면 네. 거기서 난 받아가는 거예요. 근데 임차는 체납된 세금 있잖아요. 네. 자, 국가는 깡패예요. 갑중이 갑이니까 세금이 가장 윗순으로 올라갑니다. 그 당해세는. 근데 이 세금은 네. 등기부등본에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그것도 이제 뒤에 다시 설명드리고 네. 근저당권만 있으면
5억짜리 집을 사는데 네. 임대인이 2억의 근저당권이 있다. 네. 그럼 3억이 남잖아요. 네. 그럼 뭐 내가 임대차 보증금이 1억 5천이다. 그럼 갭이 네.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는 건데 임대인은 세금 체납 내역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되게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저당권자가 그 다음 가져가고 남은 몫에서 내가 확정일자 받아도 가져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럼 남는 게 없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 임대차 보증금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먼저 미납세금을 확인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올해 4월부터 열린 거예요. 물론 과거에도 네.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세금을 조회할 수는 있었어요. 근데 네. 그러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했어요. 아. 그러니까 임대인이 동의 안 해주죠. 안 내- 해주지. 안 해주죠. 임대인 동의를 안 해주니까 사실상 이거는 유명무실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국세징수법이 작년 12월 달에 개정돼가지고 올해 네. 4월부터 시행됐거든요. 4월 1일부터. 어떻게 되냐면 똑같아요. 일단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하기 전에 네. 또는 임대차 계약을 오늘 했다고 해서 오늘 내가 입주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때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조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달라진 게 없는데 네. 문제는 임대차 보증금이 1,000만 원을 넘어가면은 네.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조회가 가능해요. 다만 이제 조회가 가면 조회했다는 사실 임대인한테 사후에 통보는 되죠. 그렇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예요. 두 번째는 네. 당해세보다 우선해서 임대차 보증금 확보하다는 건데 이게 무슨 소리냐? 아까는 국세징수법이 변했는데 네. 이번에는 국세기본법이 변했어요. 먼저 당해세가 뭐냐? 네. 네. 처음 들어봤어요. 쉽게 말하면 이 부동산 자체에 걸린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임대인의 대표적인 종부세예요. 종부세. 종부세 그리고 상속세, 증여세, 토지 초과 이득세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자 일단 제가 만든 자료를 보시죠. 네. 이 집이 2019년 5월 네. 3일 날 일단 근저당권 채권 최고 5억이 걸려 있었어요. 10억짜리에. 그럼 이제 산수는 실제로 5억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많긴 2023년 4월 네. 3일 날 아직 5억의 갭이 있으니까 내가 4억에 들어간 거예요. 아직 1억의 갭이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경매가 된 겁니다. 이 부동산이. 그런데 2023년 5월 달에 당해세가 등장한 거예요. 3억 원짜리가. 네. 그러면 과거는 어떻게 했느냐? 이 다음 사진을 보시면 이 당해세를 가장 먼저 가져갑니다. 배분총액 경매로 10억짜리가 낙찰이 됐는데 일단 국가가 3억을 가져가요. 그리고 근저당권은 나보다 우선하죠. 나보다 앞섰으니까 5억 가져가죠. 그럼 2억밖에 안 남죠. 나는 2억만 가져가고 나머지 2억은 임차인이 배당을 못 받아요. 네. 이거는 임대인의 다른 재산에서 갖고 와야 돼요. 근데 임대인의 다른 재산이 없으면 그럼 제 2억은 날아가는 거예요? 보호를 받지 못해요. 그런데 아. 다행히 2023년 4월 1일부터 네. 이 원칙이 일부 수정이 됐습니다. 어떻게요? 이제 당해세 우선 원칙이 예외가 인정된 건데 우선 원칙 예외. 네. 임차권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 기일이 성립한 당해세 배분 예정액은 세입자의 주택 임대차 보증금에 배분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네. 그래서 제가 설명드립니다. 표를 보시면 원래 임대차 보증금 맨 앞에 있는 3억 원은 당해세 배분 예정액이었어요. 원래 이 국가가 가져가는 돈인데 네. 3억 원 한도 내에서 먼저 이걸 임대차 보증금을 빼줘요. 그 다음에 근저당권 5억 순차적으로 네. 가죠. 그런 다음에 나는 아직 1억 못 받았잖아요. 네. 1억을 그 뒤에 다시 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해세는 그 뒤. 임차 보증금보다 법적 기일이 늦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나는 이 경매에서 2번 받는 거죠. 당해세에서 국가가 먼저 받아갈 네. 몫을 뭐 국가가 양보했으니까 그걸 갖고 그다음에 근저당권까지 다 실행한 다음에 남은 몫에서 남은 거 1억을 받는 거예요. 국가는 당해세 1억 가져가고 그러면은 경매 절차에서 일단 내 보증금은 전액을 받는 그렇죠. 결과가 되는 거겠죠. 이 다른 나라 법과 비교해 봤을 때 네. 일단 전세가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이 전세 자금 대출이 너무 과도하게 있다 보니까 네. 이게 다시 전세 시세를 떠받치고 이게 악순환이 되지 않나? 그래서 규제를 둬서 점차적으로 이 전세를 줄여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자, 오늘은 2023년 4월 1일 지금 시행되고 있는 국세징수법과 국세기본법 내용을 알아봤고요. 그래서 이 내용 따라서 임차인의 보호가 더 강화됐다는 거. 앞으로 신규 임대차 하시는 분들은 네. 혹시 불안하시면 임대인 네. 국세 체감 내역 정도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이제 네. 동의를 받지 않고 해도 동의를 되니까. 받고 되니까. 네, 네. 저희 영상이 좀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저희 영상 보시고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 안녕. 감사합니다.